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두꺼운 삶과 얇은 삶 김현. 아파트 병의 뿌리는 내 빈약한 머리로 진단하기에는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데에 있고, 그것의 뿌리는 여러 의미의 경쟁심에 있고, 그 경쟁심의 결과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판가름난다. 아파트 병이 가르쳐주는 가장 확실한 교훈은 나보다 100만 원을 더 갖고 있는 사람은 그 100만 원만큼 나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이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자기의 뛰어남을 확인하는 전시 공간이 된다.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자동차가 있고 없음이,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캐비넷형 냉장고가 있고 없음이 사람의 판단 잣대가 된다. 그래서 너도 나도 길을 쓰고 남들이 사들인 것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사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그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판단되는 사회. 한 소설가가 전해주는 것을 그대로 믿자면 나 자신은 겪은 적이 없으나 활자화된 소설에 나오는 것이 아마 사실이리라. 요즘은 현실이 소설보다 훨씬 흑우적이니까 말이다. 42평에 사는 사람에게는 고기 반건을 시켜도 배달을 해주는데 22평에 사는 사람에게는 고기 한 건을 시켜도 배달을 안 해준다. 20평이라는 아파트의 크기 차이가 그렇게 작은 일에까지 섬세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가 가진 것을 통해 판단하려는 경향이 아파트만의 특유한 현상은 아니겠으나 아파트에서 그것은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 첨예하게 나타난다.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해 오래 생각하다가 나는 그것이 아파트에서는 그 아파트의 주인이 가진 것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아파트는 그 내부의 면적이 어떠하거나 같은 높이의 단일한 평면을 나누어 사용하게 되어 있다. 보통 집 안이 다시 내 아내의 표현을 빌면 땅집은 아무리 그 면적이 적더라도 단일한 평면에 분할하게 되어 있지 않다. 다락방이나 지하실은 거실이니 안방과 같은 높이의 평면 위에 있지 않다. 그것들은 거실이나 안방보다 높거나 낮다. 그런데 아파트는 모든 방의 높이가 같다. 다만 분할된 곳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서의 삶은 입체감을 갖고 있지 않다. 아파트에서는 부엌이나 안방이나 화장실이나 거실이 다 같은 높이의 평면 위에 있다. 그것보다 밑에 또는 위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파트이다. 또 심한 표현을 쓴다면 아파트에서의 모든 것이 평면적이다. 깊이가 없는 것이다. 사물은 아파트에서 그 부피를 잃고 평면 위에 선으로 존재하는 그림과 같이 되어버린다. 모든 것은 한 평면 위에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아파트에서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같이 자신을 숨길 데가 없다. 모든 것이 열려 있다. 그러나 그 열림은 깊이 있는 열림이 아니라 표피적인 열림이다. 한눈에 드러난다는 것 또는 한눈에 드러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깊이를 가진 인간에게는 상당한 양보례다. 요즘에 읽은 한 소설가의 소설 속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몸을 숨길 곳을 찾지 못한 아이들이 옥상 위에 물탱크 속에 들어가 숨음으로써 자신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간 끔찍한 사건이 기술되어 있었다. 물탱크는 밖에서는 열 수 있으나 안에서는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같은 평면 위에서 대부분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사물과 인간은 두께나 깊이를 가질 수가 없다. 두께나 깊이는 차원이 다른 것이 겹쳐서 생기기 때문이다. 땅집에서 사정이 전혀 딴판이다. 땅집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나름의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것이 다락방에 있을 때와 안방에 있을 때와 부엌에 있을 때는 거의 다르다. 아니 집 전체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두께와 깊이를 갖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한 철학자는 집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인간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락방은 의식이며 지하실은 무의식이다. 땅집의 지하실이나 다락방은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 것인지 그것은 자연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다락방과 지하실에서는 낯섦은 것들이라도 굉장히 신비를 간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들은 쓸모가 없는 또는 쓰임새가 줄어든 것들이어서 쓰임새가 있는 것
것에만 둘러싸여 살던 우리를 쓰임새의 세계에서 안 쓰임새의 세계로 인도해 간다. 화가 나서 주위 사람들이 미워서 어렸을 때 다락방이나 지하실로 혼자 들어가 낯설지만 흥미로운 것들을 한두 시간 내만지면서 나 혼자만의 세계에 잠겨 있을 때 정말로 내가 얼마나 행복했고 화는 어느새 풀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정오도 사라지고 이윽고 밖으로 나와 때로는 뭔가 이미 전기가 들어와 바깥선 컴컴하나 안한 눈처럼 밝은 것을 볼 때 때로는 황혼이 느리게 내려와 모든 것이 있음과 없음의 그 미묘한 중간에 있는 것을 보고 느낄 때 세계는 언제나 팔을 활짝 열고 나를 자기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 자란 뒤에도 다락방이나 지하실에 쓸데없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쓰레기 창고로서가 아니라 내가 끝내 간직해야 될 신비를 담고 있는 신비로운 사물함을 자꾸만 인식하게 된다. 나도 내가 사랑한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 철학자처럼 다락방과 지하실 때문에 땅집을 사랑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 지하실과 다락방 말고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한식집의 부엌이다. 내가 태어난 시골에 외갓집 부엌은 그 집이 제법 부유했기 때문에 꽤 넓었다. 그 부엌에는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아낙네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부엌을 건너 질러가면 외할아버지가 친손자들에게만 주려고 외손자들에겐 접근을 막은 단감나무 대추나무들이 있었다. 사람이 없을 때 그 부엌에 들어가 보면 부엌바닥은 한없이 깊고 컴컴했고 누룽지를 넣어둔 짠장은 한없이 높고 높았다. 그 부엌을 나는 한 달 전에 두 사람의 시인과 함께 놀러간 어떤 절에서 다시 보았다. 그때의 그 즐거움. 땅집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많은 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에 대한 아름다운 산문을 남긴 생텍쥐페리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운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과연 그렇다. 땅집이 아름다운 것은 곳곳에 운물과 같은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는 그 비밀이 있을 수가 없다. 5분 안에 찾아낼 수 없는 것은 아파트에 없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다. 22평 또는 32평의 벽면 위에 무엇을 숨길 수 있을 것인가. 쓰임새가 있는 것만이 아파트에서는 존중을 받는다. 아파트에 쓰임이 없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값비싼 골동품뿐이다. 그 골동품들 또한 아파트에서 얼마나 엷게 보이는지 그것은 얼마짜리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의 두께로 존재하지 않는다. 두께 없는 사물과 인간, 아파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산다. 그러나 감출 것이 없을 때 드러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감출 수도 있다는 말의 다름 아니다. 사람은 자기가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숨겨야 살 수 있다. 그 숨김이 불가능해질 때 사람은 사회가 요구하는 것만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무의식의 숨김이라는 생한 역동성을 잊고 표면과 동일시되어 메말라 버린다. 표면의 인공적인 산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 가장 첨예한 상징적인 사실이 아파트에서는 채소를 손수 갖고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아파트에서는 자연과 직접 교습이 거의 완전히 단절된다. 아파트에 자연이 있다면 그것은 인위적인 자연이다. 아파트 안에서 키워지는 꽃이나 나무들은 자연의 그것이 아니라 깊이 없는 사물들의 다름 아니다. 자연의 상실은 아파트에서의 삶을 더욱 엷게 만든다. 그 삶을 약간이나마 두텁게 해주는 것이 음악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또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시나 소설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런데도 나는 아파트에서 살 수밖에 없다. 나 위에 적은 월급으로는 가정부를 두어야 버텨낼 수 있는 땅집에서 견뎌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나는 아파트에 살면서 내 아이들에게 가장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 아이들은 비록 아파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아이 시절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냈다. 그리고 아직도 보내고 있다.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아파트의 회색 시멘트와 장가지가 잘 정돈된 가로수들 뿐이다. 그들에겐 자연이 없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도 남도의 조그마한 섬이다. 그곳은 예술가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제는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아무튼 그 조그마한 섬에서 나는 산에 올라가 산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대지에 몰려다니며 밭에서 자라나는
온갖 것들을 몰래 맛보거나 목화꽃을 타먹을 때, 무나 감자를 몰래 캐먹을 때, 옥수수를 불에 구워 먹을 때 우리는 얼마나 즐거웠던가. 어른들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무서움까지도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었다. 산창에 나가 서너 시간씩 바다를 바라보고 앉아있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지금도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면 온나무나 발목까지 빠지던 갯벌의 감촉이 맨 처음 되살아나오고 가도 끝이 없던 여름날의 환토길의 더위와 목욕불의 매캐한 냄새가 나를 가득 채운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그 자연을 살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대신에 내가 소풍날에나 한두 개 얻어먹었던 삶은 달걀이나 내가 고등학교 때야 맛본 짜장면 따위를 시켜주며 그들의 관심을 원더우먼이나 600만 불의 사나이로 돌려놓고 있다. 나의 바다와 사는 원더우먼이나 600만 불의 사나이의 달리기와 높이 뛰어오르기 또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로 바뀌어져 있다. 조용한 자연을 보고 숨쉬는 대신 이제는 하도 먹어 맛도 없는 달걀이나 짜장면을 먹고 자라는 내 불쌍한 아이들 계속 자라면서 그들이 배운 것은 선생님께 잘 보이기, 과외 공부하기, 회색 시멘트에 길들기, OX식 문제 알아맞히기, 그리고 재치있게 말하기 따위이다. 한마디로 감춰지지 않은 것 배우기이다. 아니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나도 내 아이들처럼 아파트 삶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내 주위의 모든 것을 10개 본다. 거기에서 벗어나기란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것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당위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파트에서 벗어나야 하니 땅집으로 가야 사물과 인간의 두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내가 아파트의 삶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니 그러면 다락방이나 지하실이나 부엌이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깊이가 없단 말인가. 바다와 산만 보고 자라나야 삶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인가. 또 아이들은 언제나 신비 덩어리 아닌가. 아이들에게는 조약돌 하나로도 우주보다 더 넓은 세계를 꿈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 내 아이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잘나지 않은 태도의 소상 아닌가. 이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아파트에서의 나의 삶에 대한 충분한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 그 비판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어렵다. 그 생각에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나는 어느 뜸엔가 남도의 한 조그마한 섬의 밭에 산에 바다에 내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안 젊은 시인의 표현을 빌면 물소리가 물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그 말을 뒤집으면 내가 두껍지 않을 때 나를 10개 판단하는 것이 될지 모르겠다.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를 비난하는 채 하는 자기 모습은 나에게 칼이 있다면 그것으로 너를 치리라 바로 나를.